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냐면 476페이지 펴보시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결산과 관련된 집중 심화 연습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총 회사를 4개를 가지고 구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항수를 각각 어떤 경우는 3문제, 어떤 경우는 2문제 이렇게 각각 나눠드린 이유는 저희가 자격증처럼 패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라는 의미로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산정리사항 문제를 뭐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회사에 쭉 입력하는 거로 주신 경우도 많아요. 저희 본 교재 안에 우리가 본 회사를 놓고, 첨번 회사를 놓고 진행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시험에서 내는 것처럼 조금 다르게 가고 싶어서 문항수를 조금 나눠서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 들어와져 있으실 거니까 회사 코드 1100번 주식회사 남동산업으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100번 주식회사 남동산업. 자, 요거를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사 버튼 누르셔서 회사 변경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은 항상 기억하실 건 수동결산이 1번, 자동결산이 2번, 재무제표 작성이 3번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 내용 중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비 반영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을 우리 자동결산 하기 전에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결산을 먼저 하든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비 반영을 먼저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주실 것. 그리고 전 결산할 때 합계전액 시산표를 볼 일이 있든 볼 일이 없든 항상 열어놓고 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는 일단 안 써도 저는 12월 31일자로 무조건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전액 시산표를 클릭하셔서 우리 메뉴를 오픈해 놓고 갈게요. 자, 12월 31일이니까 여러분 12월 31일 학기전액 시산표 기간에 일자 입력하는 거 반드시 결산일로 조회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창은 최소화 시켜 놓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보려고 미리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결산이 항상 먼저이니까 저희는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부분도 12월 31일자 입력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 지문입니다. 그럼 저희 날짜는 12월 31일. 자, 저희가 회계 연도를 12월 31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무의식 중에 이 자리를 항상 12월 31일을 입력해요. 그런데 회사마다 회계 연도의 종료일은 달라요, 여러분. 보고기간 종료일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입력하는 결산일은 보고기간 종료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실 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동결산의 의미인 일반전표에 12월 31일로 입력하는 부분에 우리 여기 구분란, 차변, 대변, 출금, 입금 선택하는 이 구분란에서는 5번과 6번에 있는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차변, 대변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보다 얼마가 부족하여 우리 12,670원이 부족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며 현금 부족액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원인이 불명이에요. 자, 원인이 불명. 자, 원인이 불명이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산이야. 그럼 결산이면 12월 31일이지. 자, 12월 31일 현재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그래서 현금 과부족의 현상이 있으면 우린 무엇 해야 된다?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인 그래서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죠. 영업의 손익인 우리 자비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누구로 가죠, 여러분? 잡손실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 힌트 줬어요, 여러분. 영업의 비용 중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정리하실 건 뭐냐면 현금 잔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보다 12,670원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와 그리고 현금 출납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있는데요. 그 장부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실제가 더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장부가 더 크다라는 얘기세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는 게 맞다? 이런 우리가 금액을 수정하실 때에는 실제를 기준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실제를 기준으로 맞춰야 되니까 장부를 실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 장부 금액이 더 크니까 실제로 맞춰주려면 우리 금액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감소시키라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럼 지금 1번 문제는요. 1번 문제는 지금 현재 현금 과부족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이만큼 부족해요 라고 해서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글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무슨 실수 많이 하시냐면 현금 과부족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그냥 없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기중에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걸 기중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이 아니고요. 발견한 시점이 기중이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현금이 무엇하거나 과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을 우리 무엇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무엇하더라? 상계 정리하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면. 그리고 결산할 때까지 그 원인을 여러분 죄송해요. 못 밝히면 우리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였었거든요. 시기생활 까시면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 있었던 임시계정을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중이 아니라 기말이라고 하는 우리 결산 시점에 발견한 건지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말이라고 하는 시점에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거든요. 나 이거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여러분 너무 오래됐죠. 당좌자산의 초창기 수업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차이가 있어서 정리해야 되면 그냥 우리는 무엇하자 곧바로 정리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리시면 나 현금과 부족이었는지 현금을 그냥 바로 없애야 되는지 이거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 우리 아까 학계잔액 시산표에 열어놨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 학계잔액 시산표에 현금 과부족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학계잔액 시산표 아까 미리 열어놨었습니다. 그럼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현금 과부족은 당좌자산에 있는 임시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이 있고요. 현금부터 시작해서 임직원 등 채권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분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현금 과부족을 발견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언제 기말에 발견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란 계정 과목은 사용하지 말고 그냥 직접 현금을 무엇하자? 감소시키고 정리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기중에 발견했던 거 없애는 건지 기말에 최초 발견이어서 정리하는지 그거 꼭 검토하시고 가실 것. 이것도 많이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 쓰래요. 여러분 비용은 어느 변에 등장하죠? 우리 비용은 어디에 있다? 차변에 발생하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발생하는 거니까 우린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우린 차변에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잡손실이란 걸 쓰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 잡손실과 관련된 금액은 얼마이다? 12,670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는 누구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을
직접 무엇하셔라? 감소시켜라. 그리고 결산 시점에 과부족을 발견했을 때 현금 과부족을 쓰시면 그거 정리하는 분기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발견했을 땐 과부족 계정을 안 사용한다.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리됐으니까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요거 차대로 입력할게요, 여러분. 구분해 가셔서 차변에 우리는 잡손실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은 채점 기준 아니니까 시험 체제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12,670원.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10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넣지 않고요. 출금 전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우리 500만 원은 2021년도 1월 20일 만기가 도래. 자, 그리고 이는 회사에서 상환할 계획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비유동부채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장기차입금은 비유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지금 현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성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누구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유동성 대체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거래처 신경 쓰셔라. 하나은행 꼭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손분계를 한다라면 차변에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장기 차입금을 무엇하시고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누구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또 들어가 보시죠. 요것 또한 수동입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네요. 1번도 수동, 2번도 수동. 네, 그러면 다 일반 전표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우리 차변 넣어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라고 했으니까 꼭 하나은행을 넣어주십시오. 금액은 5천만 원인가요? 500이었네요. 500만 원. 상대편 대변에 우리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반드시 하나은행 꼭 넣어주셔야 되고 금액 500만 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그리고 미수금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뭐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지금 봐주실 때 어떤 부분에 속하고 상거래에 해당되는 채권이고요.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그리고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네요. 제가 이거 왜 구분하는지 기억이 나셔야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금액, 계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음 금액이라고 줬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이만큼이고요. 받으러움은 이만큼이고요. 미수금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금액을 주면 여러분들은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여러분 설정 공식 기억하시죠? 우리 설정액 정리합시다. 라고 하면 설정액은 어떻게 정리하신다? 저는 요 아래쪽에 쓸게요. 자, 설정액은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우리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 잔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차변에 있는 잔액, 그렇죠? 그리고 그 채권 잔액 곱하기 지금 대손 추정률을 줄면 그 대손율을 곱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우리 설정을 하자. 그래서 양수면 설정이고 잔액이겠죠, 여러분? 네, 잔액. 자, 그래서 양수이면 설정이고 음수이면 환입하는 그런 행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공식이 안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하는데 다음의 금액으로 하세요라고 아예 줬으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대요. 그럼 다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주면? 제가 왜 다 줬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다 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외상 매출금과 여러분 받을 어음에 대한 건 매출 채권이죠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고 차변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죠. 미수금은 뭐에 속하고요?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는 건 우리 무엇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쓴다. 우리 기타 채권. 그러면 영업에 비용을 쓰겠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을 쓸 때 이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르다라는 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예 힌트를 줬네요. 영업의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은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 결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자동에 가서 넣을게요. 그리고 자동 결산할 걸 여러분들이 저는 1번도 수동이고요. 그리고 2번도 수동이어서 3번도 그냥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을 직접 입력했는데요. 감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없습니다. 다만 저는 수동은 수동, 자동은 자동 구분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넣을 거 모두 다 수동으로 입력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점수를 깎거나 하지 않아요. 됐을까요? 분계에 대한 내용만 맞으면 됩니다. 우린 자동 갈게요. 이왕이면 자동은 자동에서 하시자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합계 잔액 시산표도 지금 더 이상 쓸 일 없으니까 종료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채권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고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F8 대손상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율 1%에 의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온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안 되세요. 금액을 직접 주었을 땐 어디에 결산 반영이라고 해서 나온 자리 있죠, 여러분? 요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해서 나온 요 자리에 무엇 하시면 된다? 직접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누구 눌러주시면 된다? 전표 추가라는 거 눌러주시면 우리는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여기 과목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부분이 보일 때까지 스크롤을 살근살근 내려오세요. 자, 4번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리 반가로 5번 대손상가.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보이죠, 여러분? 그럼 외상매출금 자리 얼마? 569만 4,200원 입력. 자, 그리고 받으러 온 얼마? 41만 5,500원 입력.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수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에 글씨가 보일 때까지 내려갑니다. 7번 영업의 비용. 그리고 반가로 2번에 기타의 대손상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구만? 미수금만. 그럼 미수금 자리 클릭해 주시고 2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결산 반영 금액 입력 다 끝났으면 우리 문제가 3문제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누굴 꼭 눌러달라? 전표 추가를 꼭 눌러달라. 그럼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예 눌러주시면 여기 상단 부분에 전표가 추가가 끝나면 우리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나오면 우린 정상적으로 분계가 추가가 된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종료하고 메뉴는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니 내용 확인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메뉴 저는 종료 일단 할게요.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요번 건에서만 할게요. 다음부터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왜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험은 주어진 요건만 충족하면 채점하고 끝나는 거지 모든 사항을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들어가시고요. 우리 결산 전표는 12월 31일자에 입력했으니까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희가 채점으로 보는 건 누구만 본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109번, 그리고 바드런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111번. 자, 여기 금액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반대편엔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미수금이 120번이거든요. 그럼 121번에 대손충당금 코드가 들어온 게 보일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 되어 있으면 실제 점수 3점은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전표를 추가하면 결산이라는 보라색 글씨, 자동으로 추가됐던 부분의 글씨가 보여지고 결차, 결대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것도 들어와야되는데 이건 채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번이라고 나와 있고 회사 코드는 1200번. 자, 회사는 1200번 성남으로 변경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결산하실 때 저희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자. 결산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무조건 무엇하자? 열어놓고 시작. 그리고 창은 최소화 시켜주시면 되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우리 입력해 놓고 시작하자. 다 자동이 나오면 사실 일반 전표를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가끔 그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자, 1번 문제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1일이고요. 사무실 임대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실 건, 임대 기간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 보셔야 되겠네요. 네,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전에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할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린 미리 받은 돈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임대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임대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건 뭘까요? 우리가 돈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돈을 무엇하기도 한다? 받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금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입금하는 시점에 저는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익으로 처리했다라는 얘기는 대변에 나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중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결산하실 땐 내가 지금 현재 회계기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 저희가 돈을 받은 날짜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날짜에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돈은 언제까지 받았다? 다음 연도 언제 것까지? 6월 30일 것까지.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회계 연도가 언제로 끝나냐면 자, 여기 중간에 제가 색을 다른 거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중간에 이 자리가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까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단기는 뭐가 되는 게 맞고요? 수익이 맞아요. 그리고 차기는 뭐가 되는 게 맞다? 미리 받은 돈, 이런 미리 받은 걸 뭐라고 하죠? 미리 선자 붙여서 선수금. 그런데 수익을 미리 받은 건 선수, 수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했을 때 단기 거는 수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차기 거는 선수 수익으로 나오는 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거 정리를 하라는 거죠. 언제? 우리는 12월 31일에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던 거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을 땐 결산 시점에 가시면 내가 결산 시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부 다 수익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가 수익이니까 우리는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선수 수익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산 시점의 선수 수익은 차기 거니까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우리는 미경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경과분을 무엇하자? 미경과분을
우리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선수수익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수익을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 선수수익 들어가면 되겠죠.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입금 시점에 수익이 아니라 나는 아예 처음부터 부채 처리했어요. 자, 이런 부채는 누굴 말한다? 선수 수익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처음부터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처리하고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거를 전부 다 선수 수익 잡은 거죠. 근데 선수 수익은 언제 거만 선수 수익이다? 차기 거만 선수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거는 선수 수익이 아닌 거죠. 그럼 단기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났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는 경과에 대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경과 분을 우리 무엇하자? 경과 분을 우리 수익 처리해야죠.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 처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에는 왜 계정 과목 안 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꼭 임대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의 계정으로 정리한다는 부분. 그럼 지금 저희는 뭐로 처리했대요? 자기합수표인 현금으로 받고 전액 선수수익 처리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수수익인 부채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경과를 찾는다, 미경과를 찾는다? 미경과를 찾습니다. 그럼 미경과에 대한 건 수익이죠 여러분? 그러면 수익이니까 계정 과목 누구? 경과된 임대료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내가 지금 1년치 받은 금액 얼마? 1,2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하겠습니다. 곱하기. 자, 1년치니까 12달. 우리 월할 계산하라겠고요. 그럼 12달 중에 우린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네요. 그러면 12달 중에 6개월치가 누구이다? 다음 연도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경과에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다음 연도 거는 미경과고요. 우리는 선수수익 처리했으니까 경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경과니까 수익은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202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6개월치 그래서 12달 중에 6개월치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건 암산도 되네요 여러분. 2분의 1이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차변에는 과대계상되어 있는 누구를 정리시켜 주시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수 수익을 무엇하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수익의 발생인 임대료가 현재 장부에 없으니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번 문제는 수동결산인가요? 자동결산인가요? 누가 봐도 수동결산이죠. 여러분 자동결산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결산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차변 넣어주시면 되시고 선수 수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263번에 있었네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 우리는 임대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임대료라고 넣었더니 임대료 계정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제가 본 수업할 때 유의사항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정리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영업에 해당되는 임대료, 매출 계정도 있고 영업 외 수익에 해당되는 임대료라고 하는 계정도 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인지 우리 영업 수익에 해당되는 매출과 관련된 수입 임대료인지 꼭 구분 잘 해주세요. 최근에는 문제를 섞어내는 경향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선택 잘 하실 것. 이희재 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영업의 수익 계정을 너무 많이 내니까 지문에 매출 계정이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영업의 수익 계정을 처리하고 나온 거예요.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여러분. 지문에 하자가 없었어요. 네, 그건 수검자의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요. 1번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지금 결산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는 우리 원재료 600, 제공품 900, 제품 1,8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란 얘기지? 우리 기말 재고 금액을
빼고 정리를 시키면 매출 원가, 원재료비,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죠. 네,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말재고에 대한 금액을 넣어서 매출 원가까지 확정시키는 이 작업은 수동에서 못해요, 여러분. 수동에서 제가 왜 못한다고 하냐면 할 수는 있지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무엇만 써야 된다? 자동만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자동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답안 공지할 때도 여러분 자동화라는 부분으로 다 공지가 되고요. 수동 얘기는 아예 거론 안 해요. 네, 왜냐면 나머지 것도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를 배울 때 이런 걸 배워요.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리고 공장에 투입하면 원재료 B가 되고 원재료 B가 우리 공정에 만들고 있는 계정인 제공품에 넘어갔다가 그건 재고자산에서 배우긴 해요. 재고자산에서도. 그리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 넘어가고 창고에 제품을 쌓았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말에 못 팔은 거 얼마 남겨져 있어요? 라고 하는 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계를 더듬더듬 해보시면 내가 했던 분계는 원재료 얼마 주고 샀어요? 상품 얼마에 팔았어요? 상품 얼마에 샀어요? 제품 얼마에 팔았어요? 이 분계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원재료가 원재료 B로 가고 원재료 B가 제공품에 갔다가 제공품이 제품으로 가고 이런 걸 한 적이 없죠, 여러분. 근데 이걸 자동 결산에 기말 재고를 톡톡톡톡 입력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게 전표가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했을 때 전표가 많이 나타나는 게 그 대체 분계가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언제 다 손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기말 재고액 정리하는 문제는 항상 자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전액 시간표 이번엔 별 의미가 없었네요. 저는 이것도 닫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 열어주시고요. 1월부터 12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부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순으로 입력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재료가 있네요, 여러분. 제품 매출 원가에 원재료 B에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습니다. 결산 반영 금액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600 입력. 자, 그리고 스크롤로 살근살근 내려오셔서 8번 단기 총 제조 비용 아래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9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아래에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금액 얼마? 1,8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런데 결산 반영 금액 입력하시고 반드시 누구를 마지막에 눌러라? 전표 추가.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우리는 일반 전표에 결산 분계를 추가해 주십시오. 예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됐다라는 글씨가 나오면 우린 정상적으로 작업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리 회사 코드 1300번 서울스포츠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 결산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변경되셨으면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결산 같은 경우는 총 몇 문제? 또 3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일단 열어놔 주시고 그리고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또 열어놓으시고 일자까지 입력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시작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상업은행에 외화 단기 차입금 1,100만 원, 자, 미화 만불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부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차입금이 있고 그리고 은행은 상업은행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처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외화가 있다. 여러분 외화는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빚이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었을 때 우리 12월 31일자에 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환율은 회계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에 적용되는
환율이 있습니다. 매매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여긴 적용 환율이라고 아예 줬죠, 여러분. 그래서 1,200원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존에 내가 회계 처리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1,100만 원의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1,100만 원이 되려면 우리 미와 우리 만불에 얼마를 곱하면 우리 1,100원을 곱하면 1,100만 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1,100원이었던 환율이 얼마로 바뀐다? 1,200원으로 바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계산을 하실 건데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외화 금액 얼마에 대해서 만불에 대해서 곱하기 지금 현재 결산 시점의 환율은 1,20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 빼주시죠? 1,100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환율은 일단 얼마가 100원이 올랐다라는 건 보여지죠. 그럼 이런 만불 곱하기 100원 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100만 원. 뭐 암산도 금방 되기는 하네요. 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환율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내가 기존엔 1,100만 원 갚을 돈이 있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하면서 난 1,200만 원 갚아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회사에서는 갚을 빚이 더 늘었으니까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100만 원은 양수이지만 이익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외화를 평가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차이 금액은 양수이면 이익이고 음수이면 손실이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고 부채가 증가하면 손실이고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고 자산이 감소하면 손실이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손실. 그리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정해져 있죠. 우리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또 안 드렸네요.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당연히 수동 결산입니다. 여러분 자동 결산 6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수동 결산. 12월 31일자에 입력을 할 거고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입니다. 상어분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전 대변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대변에 내가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을 무엇해 주셔라? 증가시켜 주셔라. 그리고 상업은행을 꼭 입력해 주셔라.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 차변에는 우리 차변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또는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해야 되죠. 우린 비용 발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12월 19일자 가수금 300만 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여러분 우리 결산하실 때 가수금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급금을 갖고 있으면 또는 현금 과부족을 갖고 있으면 그런 계정 과목을 임시계정 또는 비만계정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하시고 정리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수금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수금 300만 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적정한 계정으로 무엇 하셔라? 대체해서 장부에서 제거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용을 봤더니 주식회사 조합에 대한 거래로 제품 매출을 위한 계약금을 받은 금액이다. 그럼 내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돈 받는 걸 수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식회사 조합에 대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다. 외상대금을 내가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가수금은 어느 변에 있죠? 대변에 있고요. 부채이다, 자산이다, 부채죠. 그래서 가수금, 부채를
상계 정리하고 우리 대변에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합계전액시산표 열어놨었잖아요. 그거 잠깐 봐볼게요. 합계전액시산표 여러분 아까 오픈했었던 거 잠깐 보시면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어도 그러면 우리가 부채라는 쪽에 유동부채에 가시면 이렇게 가수금 3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계정리해서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런 형태로 낸 겁니다. 그럼 입력하고 여기가 정말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요것 또한 수동일까요? 자동일까요? 여러분, 네, 이 부분 수동 결산입니다. 자동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이고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그대로 차변 넣어 주시고요. 가수금 입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번 문제에는 가수금의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일자 12월 31일에 19일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수금이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가수금에 거래처 코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래처 코드는 입력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입력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날짜가 주어지면 그 날짜가 다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자, 차변 다시 입력할 거고요. 가수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대변엔 우리 선수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선수금의 거래처는 입력 안 하시면 점수는 없습니다. 조합. 금액은 50만 원. 자, 같은 변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 조합 꼭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한성, 강화, 도전이라는 회사의 주식들이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산 때 평가해야지 그거 낸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럼 그거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의 지금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손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금액에서 공정가치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되신다? 취득 원가 또는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된다. 취득 원가로 줬을 때 여러분 금년도에 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치에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액을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우린 뭐로 봐주시고 양수는 이익이고 그리고 음수가 나오면 우린 뭐로 봐주시면 되시고 음수는 손실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시면 계산기 가지고 여러분 여기 각각의 금액들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계산기 가지고 같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사실 계산기 가지고 지금 벌써 볼 때 여러분 무슨 부분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실인지 벌써 보이지 않아요? 자, 보유 주식수 2,000주에 우리 취득당 단가 우리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10,000원. 자, 그러면 10,000원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실 거냐면 지금 취득 원가 10,000원에서 주당 12,000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금액과 요 금액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일단 요거 차이 계산하시면 얼마이죠? 2,000원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죠? 공정가치에서 취득 원가라고 부르는 장부가액 빼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금액은 상승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익이 나오겠네요. 강화라고 했던 데에서는 지금 8,000원짜리가 얼마로 10,000원으로 또 무엇했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2,000원이
그러면 이것도 이익이 나오겠네요. 자, 도전이라는 회사의 보통주 100주는 지금 15,000원짜리가 그대로 15,000원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죠. 그러면 도전이라는 회사 거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별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열어놨으니까 계산기 열어놓은 거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유 주식수 한성 거부터 갈게요. 2,000주. 그리고 곱하기 2,000원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아, 그러면 한성의 보통주에 대한 지금 현재 평가에 대한 이익은 얼마가 된다? 아, 400만 원이 되는구나. 그럼 바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자, 강화권도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강화권은 지금 현재 몇 주에? 1,500주에 1,500주 곱하기 2,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300. 저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암산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간단해서요. 네, 그러면 여기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린 양쪽 지금 한성 거와 강화 거 모두 다 이익인 상태죠. 그럼 그 이익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합산해 보시면 우리는 700만 원에 뭐가 생겼다? 평가 이익이 생겼네요. 그럼 여러분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우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해 주시면 되고요.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누구를 써주시면 되셔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도 수동인가요? 자동인가요? 수동 결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사를 변경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요 1300번 회사는 모두 다 무슨 결산만 냈어요? 모두 다 수동 결산만 냈죠. 네, 수동 결산만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본 강좌들을 진행할 땐 전체 프로세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이 돼서 이런 게 나오고 이걸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워요. 그거는 여러분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아, 일하실 때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종착지까지. 근데 시험은 내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내는 것만.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 결산을 같이 풀다가 자동 결산이 안 나오면 자동 결산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심지어는 아, 나는 분명히 결산 수업 배울 때 재무제표 작성도 배웠는데 왜 재무제표에 안 가요? 그거 꼭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시험에서 안 냈잖아요. 시험은 낸 것만 충족하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뉴는 손대시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결산 문제만 나왔다. 수동만 하면 돼요. 심지어는 자동으로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아예 열지도 않고요.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톡톡톡톡 정리하시고 전표 추가하신 다음에 끝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건출제위원들이 착출해서 내는 거니까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요. 무엇을 하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먼저 증가시켜 주세요. 금액은 얼마 증가시키시면 된다? 700만 원. 자, 상대편 계정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 금액 700만 원 넣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한성과 광하라고 하는 그 주식의 회사, 보유회사 주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 이거 400, 300 이렇게 각각 연속적으로 입력했는데 문제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원래 종목별 평가가 원칙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모두 다 묶어서 한 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회사의 결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열어놨던 학계잔액 시산표도 종료시켜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회사인 1400번 세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버튼 누르셔서 1400번 세원으로 변경시켜 주시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열어놔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오픈하신 다음에 일단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니까 최소화 시켜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일자는 12월 31일 입력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서 지우고 다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회사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두 문제입니다. 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 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면 나는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뭐를요? 이자를. 자, 그래서 나는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아직 이자가 들어올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는 받을 때 상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의 문제는 미수 수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무슨 부분? 아, 예금 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과 이자는 당기분. 그래서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 너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아직 못 받았구나. 받을 권리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입니다. 그래서 자산인 미수 수익을 처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금의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예금 기간은 2020년도 4월 1일부터 2023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연 이자는 10%이고요. 월할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 일자는 연 1회인데요. 매년 3월 31일자에 지급한답니다. 그러면 당기분 경과 이자는 여기 경과된 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가 경과된 걸까요? 경과된 기간은 2020년도 우리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몇 개월인 거예요? 자, 요 부분은 9개월이 경과가 된 게죠. 그래서 9개월이 경과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달 중에 9개월치 이자가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그럼 이제 계산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자 수익이 생겼고요. 이자 수익 또는 미수 수익. 그래서 그 이자 수익은 예금 금액 5천만 원에 우린 지금 고정금리 모양입니다. 곱하기 몇 프로? 연 10%. 그 중에 내가 경과된 이자 받을 권리는 9개월치. 몇 달 중에? 12달 중에. 월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실 거니까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띄워주시고 5천만 원 곱하기 10%는 0.1이겠죠.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 해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75만 원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5천만 원 맡기고요. 375만 원 받는 이자가 과연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받을 권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5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발생되면 되죠.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누가 봐도 수동결산입니다. 자,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구분란에 우리는 차변이라고 넣으시고요. 미수, 수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 수익, 그리고 금액은 37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동일하게 375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전년도에도 결산을 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설정 전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설정하기 전에 합계전액 치산표에 가지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금액을 들어가서 보니 지금 얼마가 있다. 지금 생산직과 관련된 건 3,400이고 사무직과 관련된 건 3천만 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거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처럼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무슨 부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부분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면 얘기해 보시면 우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자, 설정액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죠? 네, 이 추계액에서 누구 빼시면 돼요?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 추계액에서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무엇 하셔라? 빼라. 자, 그럼 5천만 원에서 3,400만 원 빼면 내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여러분, 5천에서 3,400 빼시면 1,600인가요? 네, 1,600이네요. 그래서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4천만 원에서 우리 3천만 원 빼면 얼마 더 추가 설정하시면 되시죠? 네, 우리는 1,000만 원 추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회계처리를 하겠죠. 자, 이 부분은 수동에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무슨 기능이 있다?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동 결산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내내 직접 넣어서 전표 추가하거나 또는 우리 상단에 뭐가 또 있었죠,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직충당이라는 버튼 눌러서 우리 쓸 수도 있죠. 근데 퇴직충당이란 버튼을 써서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확인을 하셔라. 그러면 저희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메뉴는 종료, 그리고 학계전액 시산표도 종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 상단에 퇴직충당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퇴직금과 관련된 추계액 자리가 있고 잔액은 지금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잔액이 각각 맞는지 확인. 아, 그랬더니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지금 누구는 508번에 해당되는 생산직은 3,400, 사무직은 얼마? 3,000. 아, 그러면 이 버튼 써도 되겠구나. 왜냐면 추계액에 입력을 하시면 설정된 잔액이 빠져서 우리는 추가 설정액이 나오고 결산 반영키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버튼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생산직 사원이네. 그럼 생산직 사원은 우리 우리 매출 원가의 제품 매출 원가 부분에 3번 노무비 자리에 가시면 우리 퇴직급여 1,200이란 자리에 얼마를 1,600만 원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고 사무직은 판관비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쓰든 감점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식을 사용하시고 전표 추가만 꼭 해주시면 돼요. 저는 상단에 있는 버튼 이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퇴직 충당 버튼을 쓰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우리 시험지에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부분 말고 그 옆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요 금액이 생산직과 사무직 각각 잔액이 일치할 때만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항상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508번 자리에 우리는 생산직 사원의 추계액 5천만 원 입력하면 제가 미리 손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렸죠. 5천만 원 마이너스 3,400은 1,600. 그럼 요 자리에 1,600 들어온 거. 그리고 806번 사무직 직원 4천만 원 입력하시면 4천만 원 마이너스 3천에서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건 제조 원가의 퇴직급여, 요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 그래서 여기 유형에 제조와 판관이라는 글씨도 들어왔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시고 결산 반영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제품 매출 원가의 3번 노무비 자리에 가시면 우리 퇴직급여 1,200이라는 자리에 1,6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스크롤로 내려와서요. 4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그리고 2번 퇴직급여 1,200짜리에 1,0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상단에 퇴직충당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으면 지금처럼 사용하시라. 근데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누가 없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이렇게 생산직 사무직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럼 못하신다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산 반영 금액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누구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결산분계 추가해 주시고요. 항상 자동 결산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산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봤던 것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해 봤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요, 답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결산의 입력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건 답안이 여러 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답안에 공지될 때 이거로 하시거나 또는 이거로 하시거나 또는 이거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답안 공지된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행위만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항상 복수처럼 보여지는 또는 자가 붙는 건 자동 결산만 그래요. 수동 결산은 또는 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 때문에 저희가 결산할 때 매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결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감이 없잖아요. 우리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맹목적으로 외워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해봤던 패턴들이 있거나 한 번에 접했던 게 있으면 좀 더 쉬운데 우린 지금 자격증처럼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이게 수동이 넣는 거야 자동이 넣는 거야 이것도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강좌 진행할 때 자동 6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6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결산은 다 어디서 한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으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본 강좌할 때 수동 결산 나열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동 결산만 얘기하고 왔어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중 심화에 나와 있는 우리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문항수를 조금 더 늘려볼까 고민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기출문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계정보 분석이네요. 회계정보 분석으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